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연세 마이덴 치과 닥터코집 남택진입니다. 원래 매월 첫 번째 목요일 3 시에는 저랑 유성훈 원장님이랑 두 명이서 같이 방송을 해 왔는데요. 이번 달은 유성훈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을 하셨고 제가 혼자서 좀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방송을 진행할 때 '어떤 것을 알려드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병원에 인제 제일 요즘 많이 오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뭐 요즘은 워낙 그 치과들이 경쟁이 심하니까 이제 가격을 뭐 덤핑을 친다든가 굉장히 가격에 민감한 환자들도 많고 치과도 그거를 잘 알고 가격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괴적인 마케팅 수법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케팅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병원은 거꾸로 가격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비용을 제대로 내더라도 좀 이번에는 제대로 좀 치과 치료를 받아서 좀 제대로 수습을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멀리서 많이 내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실은 "나는 이거 그냥 대충 뽑고 이거는 값싼 가격에 임플란트 할래."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지만 환자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본인의 치아를 '아 이거는 어떻게 좀 재치료를 잘 받아서 본인의 치아를 쪼끔 더 오래 쓰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그 제목으로 뽑은 거는 뭐 "치과 치료 한 번 망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인제 이렇게 제목을 뽑아 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원장님 그 재치료 이거 받아 봤자 몇 년 못 쓰고 금방 뽑고 결국에는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거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냥 이번에 그냥 뽑고 임플란트를 할까요? 아니면 이 재치료하는 게 비용이나 시간을 소모를 하는데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그 환자분 팔로우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분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6년 후, 7년 후, 8년 후, 9년 후, 10년 후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들을 팔로우업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환자분도 바쁘시고 저희도 그거를 신경 쓰는 게 만만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팔로우업된 케이스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고난도 재치료 환자의 치료 경과를 공개하겠다. 요렇게 제목을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진행하기 때문에 인제 질문 사항들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다 해 드리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질문 많이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반응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성훈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치약 선물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최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질문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 구체적인 치료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그동안 비욘드에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올려 드렸기 때문에 과거의 영상들도 쪼끔 찾아보시고 같이 섞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치과 치료라는 게 뭐 100% 성공률을 가진 치료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제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이고 모든 치료 방법에는 실패를 할 확률도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치과 치료가 실패를 한 그 경우에 내가 거기에 해당을 한다고 하면은 잘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집 앞에 바쁘니까 뭐 집 앞에 치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신경 치료를 받았어요. 아니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치료한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당연히 치료했던 병원에 다시 가죠. 근데 치료했던 병원에 다시 가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되면 가장 해피해요. 근데 그 치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차일피일 어떻게 보면 미루다가 결국에는 증상이 악화돼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경이 됐다고 하면은 내가 했던 병원에 가서 똑같은 의료진한테 똑같은 술식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치면 그게 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망한 치과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재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만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재치료가 어려운 거는 여러 논문에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첫 치료보다 재치료가 성공률이 낮고 다른 치과사가 이미 치료해 놓은 거에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이 어렵고 술식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자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받은 치과 치료가 뭐 한마디로 망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랬을 때 환자분이 '아 그러면 이 치과보다 더 싼 데 가 가지고 내가 치료를 제대로 받아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냥 '에이 몰라. 나 이거 아프니까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받았던 병원보다 더 싼 비용을 가지고 그 어렵고 성공률도 낮은 그 술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비용을 차지를 하시고 제대로 치료하는 곳을 찾기를 추천을 드리고 집에서 가깝다고 치과 엄청 많죠. 전국에 엄청 많고 우리 집 앞에만 가도 엄청 많고 번화한 사거리에만 가도 엄청 많은 게 치과예요. 근데 가까운 데 가서 치료를 받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가까운 데 잘하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가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의료진을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결국에는 사람이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은 치과 의사여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공부한 게 다르고 그 지식을 손으로 구현해내는 능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실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치료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고 이제 재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아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게 결국에는 실패를 하더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이게 성공을 해서 재치료가 성공을 하더구나.' 이런 노하우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료진을 찾는 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치료를 할 때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진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 의료진이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딥하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지식이 결국에는 손으로 구현이 임상으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맨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미세현미경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맨눈으로 치료해서 실패를 했으면 미세현미경을 봐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랑 비슷한 케이스들을 재치료를 해서 성공으로 이끈 그런 증례가 많은 곳을 찾으면 되겠죠. 처음 재치료를 해서 그 어려운 케이스를 처음 하는 의사랑 이런 비슷비슷한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 개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끈 의사랑 어느 곳에 갔을 때 확률이 높을지는 뭐 쪼끔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도 치료한 직후에는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몇 년이고 오랜 기간이 지나고까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는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롱텀 팔로우업을 해서 보여주는 병원을 찾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민희 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만 하고 본격적으로 인제 케이스를 하나씩 좀 짚어 볼게요. 케이스는 좀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넘어갈 거예요. 조민희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염증으로 인해서 재신경 치료했는데 재신경 치료 완료 후 염증이 있는데 크라운 되어 있는 경우는 뭔가요? 염증이 육안으로 보여도 크라운을 바로 하나요? 라고 인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잇몸에 아마 염증, 여드름 같은 게 났을 때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재신경 치료를 할 때 신경 치료적인 이유 때문에 염증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 잇몸 염증이 잇몸 질환 때문에 생겼는지를 일단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경치료적인 염증이 맞다 그러면 재신경 치료를 끝냈다고 하면은 그 염증이 저절로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인제 뿌리끝 염증은 어떻게 보면 뼈가 차 올라오는 과정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당장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치료한 직후에는 뼈가 생길 수가 없고 대부분 한 6 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엑스레이상으로 까맸던 부분이 하얗게 뼈가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팔로우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인제 잇몸에 대한 염증이라고 하면은 잇몸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크라운 치료를 바로 하는 거는 재신경 치료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치료할 게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그러면 크라운 치료를 바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재신경 치료를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증이 스스로 치유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치근단 절제술이나 치아 제식술 같이 뿌리 끝쪽에서 어떻게 보면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 신경관을 제거해 주고 치료를 해야 되는 염증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수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씌웠던 크라운을 다시 뜯어내고 위쪽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임상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쪼끔 뭐 그게 올바른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상황인지 엑스레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됐을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건 알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인제 제일 많이 받는 치과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충치 치료예요.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충치 치료를 최근에 뭐 레진 치료를 했어요. 아니면은 세라믹 인레이 치료를 했어요. 아니면 골드 인레이 치료를 했어요. 충치 치료를 했는데 계속 환자분이 씹을 때마다 아프고 어떤 분들은 찬 거 뜨거운 거에 너무 불편해서 충치 치료했던 병원에 당연히 다시 갔겠죠. 그래서 인제 가서 나 여기 계속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치과 선생님은 "계속 아프시면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해야 됩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 신경 치료 이거 엄청 아프다는데 이거 치과 많이 와야 된다는데 이거 신경 치료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인제 검색해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병원이 인제 신경 치료를 잘하는 병원, 열심히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거꾸로 이거 웬만하면은 신경이 살아있는데 신경 치료를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환자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인제 치료한 지가 쪼끔 되기는 했는데 이게 인레이 치료를 과거에 이렇게 했죠. 근데 인제 인레이 자체가 이렇게 약간 금이 가고 환자분이 약간 불편감이 있고 찬 거에도 민감한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다녔던 치과에 갔더니 이게 인제 워낙에 커다란 수복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어떻게 보면 신경이 있는 이 공간이랑 이 안쪽에 충치가 있는 이 공간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충치를 제거하면서 이거는 100% 신경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신경 치료를 하고 당연히 크라운을 가야 됩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들으시고 근데 인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은데 신경 치료를 꼭 해야 될까?'라고 인제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인제 해결해 드린 방법은 바이탈 펄프 세라피를 했어요. 실제로 러버댐을 걸고 들어가 보니까 충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충치를 제거를 해 봤더니 신경이 노출이 됐죠. 자 근데 인제 신경관 내부에서 이렇게 블리딩이 올라온다는 거 피가 올라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신경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고 환자분의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치아의 오리피스 부분, 뿌리 보통 본 레벨 정도까지 신경을 끊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MTA 칼슘 실리케이트 제제로 밀봉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레진으로 코어를 하고 인제 이렇게 코어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 줬어요. 그랬더니 인제 환자분은 뭐 한 번만에 끝났죠. 한 번만에 신경 VPT가 끝나고 코어하고 본 뜨는 거 하고 그다음번에 크라운을 맞춰 넣었으니까 두 번만 해도 끝날 수 있는 술식인데 환자분은 전체 신경 치료를 안 했으니까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체 신경 치료를 하기 싫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바이탈 펄프 세라피 VPT라는 최신의 의료 기술이죠. 이 방법으로 치료를 마무리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도 신경이 살아있는데 뭔가 전체 신경 치료를 하는 게 쪼끔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VPT라는 굉장히 좋은 술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은 치아 크랙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음식물이 딱딱하고 질긴 게 워낙 많아서인지 치아 크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제 치아가 금이 가서 근데 금이 가서 인제 아픈 통증이 시작이 되면 일반적으로 초기에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이 되고 크랙이 가 있는 곳이 발견이 되고 씹을 때 찌릿한 그 증상이 재현이 되면 일반적으로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인제 "크라운만 씌우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치과의사분들은 "지금 아파하시니까 어차피 신경치료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냥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됩니다."라고 인제 신경치료를 쪼끔 쉽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임상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인제 이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저희 병원에 몇 번 오셨었다가 실은 이 치아에 대해 크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인제 크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씹을 때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과를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안 오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바쁘시니까 그 증상이 발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분이 찬 거나 뜨거운 거에 온도 변화에까지도 불편감이 있고 씹을 때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집 앞에 치과를 갔더니 그 치과에서는 이거는 너무 잇몸도 안 좋고 뿌리까지 금이 간 것 같으니까 꼭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네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저희 병원에 인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제 이 뒤쪽에 인제 이 크랙 라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불분명한 것 같지만 인제 제가 큐레이 펜으로 인제 촬영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빨갛게 라인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환자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실은 저도 일단은 제가 들어가 보긴 하는데 이미 비가역적인 치수염이 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고 만약에 신경의 상태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제가 바이탈 펄프 세라피로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발치는 최대한 뿌리까지 쪼개졌다고 하면은 발치지만 그게 아니면 VPT 코어 크라운으로 막아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뜯어낸 거예요. 이렇게 인제 뜯었더니 지금 이제 뜯으니까 인제 '저 금 있네. 멀쩡한데 괜히 뜯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가 보이시죠? 요렇게 인제 금이 간 거예요, 치아가. 그래서 쪼끔 더 삭제를 해 봤더니 여기도 갈라지려고 하고 여기도 갈라지려고 하고 마치 이 부분이 쪼개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멀쩡한 치아고 크랙 때문에 이 부분이 쪼개져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분명히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 크랙으로 이 벌어지는 게 신경 있는 공간까지 침범을 하면 인제 극심한 통증, 치수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쪼끔 더 제거를 해 봤더니 이쪽이 신경이 아직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크랙 라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뿌리 쪽으로 점점점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점 따라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인제 환자분이 일단 최대한 바쁘시기도 하고 바이탈 펄프 세라피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실은 저도 미심쩍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환자분의 증상이 약간 비가역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현미경상에서 봤을 때 아직은 치수 상태가 건전해 보여서 제가 치수를 뼈레벨에서 끊어내고 이 부분을 칼슘 실리케이트 제제의 MTA 제제의 이런 재료로 메꾸고 그다음 그 위를 레진으로 밀봉을 하고 그다음 크라운을 일단 해서 대신에 크라운을 하고 나서 증상이 발현이 되면 "전체 신경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환자분한테 인제 임시로 붙인 상태로 쓰게 해 봤는데 환자분이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임시로 붙여 놓고 쪼끔 써 보게 하는데 환자분이 씹을 때 아픈 증상, 찬 거 뜨거운 거에 대한 증상이 다 사라졌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요렇게 크라운을 씌운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크랙이 언제쯤 뿌리 끝으로 진행이 될지는 실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인제 교합력을 받다가 정말 이게 완전히 수직적으로 쪼개져서 버티컬 루트 프랙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크라운을 씌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다.'
인제 고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바이탈 펄프 세라피 전체 신경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통증이 잡혔고 이렇게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몇 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연 님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한 번 치료에 실패해서 돈과 시간만 날리고 나니 치과 가기가 너무 무섭고 못 믿겠어요. 병원을 다시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문의 자격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라고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게 본인이 어떤 치료를 실패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치과 영역도 전문의 제도가 시행이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부러졌을 때 당연히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뭐 가잖아요. 왜냐면 정형외과 전문이 아니고 다른 뭐 내과를 가서 뼈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것만큼 치과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치료가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가 실패했다. 그러면 보존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치아가 부러졌다. 근데 그거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보존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 수술을 잘하는 구강외과나 아니면은 뭐 치주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소아치과 전문의를 찾는 게 좋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가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원한 치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고요.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들 중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도 밖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저것 세미나를 듣고도 굉장히 임상 실력을 높이까지 전문의 못지않은 실력을 쌓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본인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대학병원 전문의를 찾는 게 맞을 텐데 그게 아니고 동네에서 뭔가 가깝게 접근성을 좀 요하는 데를 찾고 싶다고 하시면 그 전문의 자격증을 쪼끔 확인을 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특정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인제 전문의 자격증을 땄을 때 인제 전문의라고 인제 표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전문의 자격증을. 근데 인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거의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90%는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처음에 강조를 했지만 그 선생님의 성공한 증례들, 그 선생님의 다양한 케이스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치료받은 환자들의 오랫동안 쓰는 그런 롱텀 팔로우업 케이스들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선생님은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민희 님이 질문하셨는데 "크랙이 있으면 통증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 통증은 없는데."라고 하셨는데 실은 크랙의 범주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비욘드에서 1 시간 정도 크랙 특집으로 그 방송 촬영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 시간으로도 못 끝낼 정도로 크랙은 굉장히 다양한 깊이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다양한 깊이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때 각각이 치료를 해야 될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랙에 대한 진단이 중요해요. 일단은 크랙이 정확하게 이 치아에 있냐 없냐 미세 현미경으로 봐서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뭐 확대를 해서 보면은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인제 큐레이 펜 같은 크랙이 잘 보이는 특정 파장의 빛을 쏴서 관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통해서 크랙이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환자가 씹을 때 찌릿한 증상이나 뭔가 그런 통증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깎아 가지고 레진을 하거나 깎아 가지고 뭐 크라운을 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앞으로 더 진전이 될지 안 될지 그냥 표면에 국한된 금으로 계속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이 부분에 크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씹을 때 뭔가 아픈 증상, 특정 부위가 얻어 걸렸을 때 깜짝 놀라게 찌릿한 증상이 있으면 '내가 치과에 가야 되겠구나. 그 증상을 내가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고 정도만 인지하시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치과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너무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민희 님이 질문하셨는데 또 다른 질문입니다. "치근단 절제술을 했음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치근단 절제술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치근단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신경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뿌리 끝 부위의 염증을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술식인데, 이 치근단 절제술이 말 그대로 치아 뿌리 끝을 절제를 하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 술식을 하거든요. 이제 뿌리 끝에 뭐 신경치료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인제 수술적으로 들어가서 그 염증을 드러내고 뿌리 끝을 자르고 나오는 술식을 해요. 근데 이게 미세 현미경으로 제대로 원칙적인 치근단 절제술을 한다고 하면은 뿌리 끝을 잘라내고요. 뿌리 끝 부위를 염색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뿌리 끝 크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기타 해부학적인 다양한 뭐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10 배나 16배 뭐 20배 정도까지 확대를 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신경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신경관을 찾았지만 그 신경관 주변이 완전히 실링이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거를 들여다보고 거꾸로 구멍을 파 가지고 제대로 신경관을 다 찾아서 거꾸로 역충전까지 하는 그런 고난이도 테크닉을 하고 난 다음에 덮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제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뼈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는 뼈 이식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치아 뿌리 끝을 자르고 나오는 걸로는 실패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인제 미세 현미경을 보고 역충전까지 제대로 하고 그 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까지 조성을 해야지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고 보이고요. 치근단 절제술이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경우가 있냐면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위쪽에서 메인 신경관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건데, 그 치료가 어떻게 보면은 메인 신경관 하나만 찾아서 치료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그걸 확대해서 관찰을 해 보면 뿌리끝 3 밀리미터는 굉장히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신경관 구조를 대부분 사람 치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신경관을 찾아서 그 부분을 열심히 치료를 하고 소독을 한다고 해서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모든 세균적인 이슈나 뭔가 유기물들을 다 제거하는 데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치료가 100% 성공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치근단 절제술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대로 원칙적인 신경치료나 재신경치료나 치근단 절제술까지 원칙적으로 미세현미경을 보고 했다 그러면 성공률은 무려 90% 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원칙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다고 하시면 꽤나 높은 성공률로 치아를 세이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또 케이스를 빨리 좀 짚어 볼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크랙 같다고 어떻게 보면은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랙 같다고 치아 뿌리까지 치아가 쪼개졌으면 현재로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임플란트로 가는 게 실은 굉장히 좋은 대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치과 의사들이 신경 치료가 이 정도 되어 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데 뿌리 끝이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어 스펠 J자 모양처럼 뼈가 녹아 있으면 수직적으로 치아가 금이 간 것 같으니 "뽀뽀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뽑지 않고 재신경 치료를 했더니 이 부분에 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엑스레이를 보면 이 부분이 제가 봐도 이거는 길쭉하게 뼈가 녹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랙이 가서 뼈가 이렇게 녹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CT상에서 뭔가 쪼개져 있는 게 제대로 보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뜯어내고 재신경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크랙 라인이 명확히 보이거나 아니면 잇몸을 열었을 때 이 부분에 명확하게 크랙 라인이 관찰이 되지 않으면 크랙 라인 같으니까 추측을 통해서 진단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모든 치료의 기반은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쪽으로 가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크랙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교과서적으로 뼈가 녹아 있는 게 크랙 양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뜯어서 재신경 치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인제 "완전히 이게 쪼개진 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면 제가 미세현미경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 드릴 테니 한번 살리는 휴식을 해 보시죠."라고 인제 설명을 드리고 제 치료로 들어간 거죠. 신경 치료를 잘 해 놨더니 뼈가 생겼어요. 그리고 크라운 해서 잘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인제 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치아 안에 이렇게 쇠기둥 같은 게 박혀 있으면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 쇠기둥 박혀 있는 거 제거하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환자분이 불편감이 있으면 "신경 치료도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니까 뽀뽀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듣고 이제 다 뽑기 싫죠. 그렇게 많이 안 아프시니까.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이게 그러면 기둥을 포스트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어 이거 재신경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환자분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를 그러면은 제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 하고 검색을 하시다가 인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거 제거했어요. 제거하는데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이 안에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렇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관 내부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뿌리끝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고요. 제 치료를 잘했고 이제 기둥을 똑같이 세워 주기는 했는데 저는 인제 쇠기둥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인제 파이버 포스트라 그래서 치아랑 탄성 개수가 가장 비슷한 이 파이버 소재의 어떤 치아색 나는 기둥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 기둥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 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기둥 제거를 못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대부분 다 제거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맨눈으로 그냥 다 갈아서 없애는 것보다는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그 기둥의 사이 그 기둥을 붙였던 세멘을 삭제해 가면서 이거를 초음파 힘을 가해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기둥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환자분은 잘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둥이 박혀 있어서 재치료가 안 된다고 했지만 기둥을 미세현미경을 통해서 잘 제거하는 곳에 가시면 재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더라.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케이스 보기 전에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만 하고 할게요. 예, 아이리 님께서 "앞니 송곳니를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좀 불안한데 크라운 하는 게 나을까요? 잇몸 아래쪽에 충치가 있어서 치료하기가 힘들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니 송곳니 특히 인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어금니에 비해서 큰 힘을 감당하지 않는 치아거든요.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멀쩡하게 윗부분에 본인의 치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먼저 권하지 않아요. 그냥 신경 치료를 잘하고 신경 치료한 그 거타퍼차라는 재료를 본 레벨에서 잘 끊어내 주고 그 위쪽 부분은 레진으로 잘 빌드업해서 하나하나 쌓아서 레진으로 잘 접착을 해 주면 충분히 강도가 나오고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잇몸 아래쪽에 충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과거에 신경치료한 곳에 세균적인 오염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신경치료를 잘하는 곳에 가신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잇몸 아래쪽에 충치가 있으면 당연히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끔씩 정말 나쁜 경우에는 잇몸을 아예 벌려서 어 그 충치 치료를 해 놓고 잇몸을 덮어주는 술식도 있고요. 아니면 웬만하면 충치를 제거하고 나서 남아 있는 치아 양이 괜찮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시면 충분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케이스 가 볼게요. 인제 많은 분들이 신경 치료한 치아에 치근단 염증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요즘 강남에서 라미네이트 유행이어서 많이 하시죠. 이렇게 하얀 치아가 좋아서 라미네이트를 다 했는데 인제 여기에 계속해서 여드름이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을 갔어요. 당연히 치료했던 병원을 갔겠죠. 그랬더니 "이거는
이미 신경치료까지 했는데 염증이 너무 커서 여기는 뽑고 임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브릿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너무 어리셨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브릿지나 임플란트 발치 앞니를 어떻게 발치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이거 살리고 싶은데.'라는 생각으로 인제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제 봤더니 신경치료가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마 뼈가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치아가 쪼개진 것만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 살려 보겠습니다."라고 인제 치료를 시작해서 재신경 치료부터 했죠. 근데 재신경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염증이 치유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인제 이 안에서 제거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어떤 특정한 세포층으로 라이닝이 쭉 되어 있는 걸 보고 저희가 인제 시스트, 치근당, 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 줘야 여기 내 몸의 건전한 뼈에서부터 안쪽으로 뼈가 차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 주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까지 뼈가 다 녹아 있었기 때문에 뼈 이식까지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많은 분들이 인제 고민을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내가 비용 재신경 치료하고 치근단 수술하고 크라운까지 교체를 하면 비용 억수로 많이 드는데 차라리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게 비용이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임플란트 요즘 싸게 하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과연 몇 년이나 쓸까?'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3년 후에 보시면 이 부분이 까맣게 보였던 데가 완전히 내 몸의 뼈랑 뼈 이식한 재료랑 합쳐져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부분 라미네이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3년 후에 이 정도 뼈가 유지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앞으로 쭉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롱텀하게 주기적으로 체크업을 해 주는 곳에 가셔서 치료 경과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의 뼈의 반응에 대해서 관찰을 해 주는 곳에 가셔야 진정한 성공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특히 재신경 치료나 치근단 절제술 같은 고난이도 술식을 하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나이도 좀 있으셨는데 요 아래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요 두 개를 뽑아야 된다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인제 고민을 하시다가 인제 저희 병원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에 뼈가 엄청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위쪽에 인제 충치가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인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신경이 죽으면서 이렇게 뼈가 광범위하게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이 죽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팠던 찬 거 뜨거운 거에 대한 증상이 있고 씹을 때 아픈 증상이 생기는 그런 과정을 넘겨 버리면 이 안쪽에서 괴사된 어떤 지저분한 세균들이 요 바깥쪽에 나가면서 뼈를 광범위하게 녹여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일단은 이 뒤쪽도 잇몸이 안 좋고 잇몸 치료 받으셔야 되시고 이 안쪽에 감염원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제가 감염원을 제거하는 신경 치료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잇몸 치료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신에 경과가 안 좋아서 이 부분의 뼈의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요거 하나는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년 5 개월 후에 뼈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던 요 뼈가 녹은 이 부위가 보시면 여기 치아 사이, 뿌리 사이가 녹은 걸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발치로 가거든요. 이 부분에 뼈가 다 생겨 버렸어요. 이 뒤쪽에는 잇몸이 안 좋긴 했는데 잇몸 치료를 했더니 이 뒤쪽도 잇몸뼈가 쪼끔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고요. 자, 최근에 오셨어요. 5년 지났거든요. 자, 5년 전에 뽑고 임플란트 2개 했을 수도 있겠지만 5년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의 뼈가 완벽하게 다 생겨 버렸고 치아에 흔들림도 없고 씹을 때 불편한 증상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녹은 양상만 보고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치아에 금이 간 것 같은데 뽑고 임플란트 하시죠.'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케이스인 거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래서 그 환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희 병원을 믿고 꾸준히 오고 계신 분이세요. 자,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신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치아를 발치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게 여기에 쇠기둥도 들어가 있고 신경 치료도 과거에 잘 된 것 같은데 뿌리 끝에 염증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된대요.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근데 CT를 찍어 봤더니 여기 신경 치료가 잘 된 것 같은데 신경관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경관 놓친 게 있을 때는 실패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경 치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뽑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신경관 2개를 찾아 놓고 봤더니 6년 후에 보시면 뼈가 다 생겼어요. 여기 뼈가 녹았던 게. 그래서 이 환자분도 뽑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맨 처음에 오셨던 분이 이제 치료 후에 이렇게 됐고 보면 2년 후에 보면 뼈가 이미 다 생겼죠. 보통 6 개월에서 1년 뒤면 뼈가 다 생기는 게 관찰이 되고 무려 6년 뒤에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쓰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6년 전에 뽑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원인이 명확한 부분을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재치료 전문 치과를 가신다고 하시면 원인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 몸에서 뼈가 생기는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케이스들을 만나볼 수 있다. 요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 뼈가 녹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듣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이제 어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 이미 잘 되어 있으니까 뿌리 끝에 치근단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근단 수술 때문에 실은 오셨어요. 근데 제가 설득을 했어요. 치근단 수술은 말 그대로 이 내부가 깨끗할 때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치근단 수술을 하는 거지. 이 내부가 제가 봤을 때는 지저분할 것 같은데 이 재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 하지 마시고 이거 다 뜯어내고 다 드러내고 재신경 치료를 먼저 해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신경 치료하고 크라운하고 기다렸거든요. 이 부분의 염증은 내 몸에서 뼈를 1년 후에 다 만들었어요. 2 년이 지났더니 뼈가 더 생겼죠. 그랬더니 치근단 수술 안 하고 이분은 그냥 재신경 치료하고 기둥 세워서 크라운해서 그냥 잘 쓰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꽂고 임플란트 했어도 잘 썼겠지만 충분히 내 몸이 치유 능력을 통해서 뼈를 만들 수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맨 처음 오셨을 때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그냥 크라운 잘해서 잘 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 뭐 저희 병원에 와서 "원장님 재신경 치료 성공률 낮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하면 다 성공을 하나요?"라고 하는데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다 모두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신경 치료를 제가 열심히 해 드렸던 분인데 5년 5 개월 전에 재신경 치료를 해 드렸는데 실은 팔로우업을 안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뼈가 생기는지 관찰을 해서 뼈가 생기는 것까지 봐야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이 바쁘셔서 또 저희 병원이 너무 멀어서 못 오시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갑자기 부어오르니까 집 앞에 치과를 갔더니 이거는 안 됩니다. 염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야 되지 이러다가 이 뼈 더 녹으면 임플란트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셔 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인제 멀지만 찾아오셨는데 제가 일단은 치료 계획을 2가지로 드렸어요. 일단 치아가 금이 가서 제가 봐도 염증이 크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수직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금이 가서 만약에 이렇게 염증이 심한 거라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뽑는 날 염증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대신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이 안 갔다 그러면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신경관이 기형이기 때문에 뿌리 끝을 잘라내고 뿌리 끝으로 틀어막는 시술을 하고 다시 심는 치아 재식술을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리고 그 2가지를 비용 설명을 하고 저희가 수술방에 2가지를 준비를 해서 들어간 거죠. 제가 뽑아 봤거든요. 금이 안 보여요. 인제 이렇게 인제 염증이 컸고 여기가 인제 부어서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인제 염증이 크기는 하지만 뿌리 끝을 잘라내고 이쪽을 치료를 해 가지고 다시 심었어요. 인제 그러고 난 다음에 2 년이 지났거든요. 여기 염증 제가 뼈 이식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뼈가 다 생겨 버린 거예요, 내 몸에서. 원인이 치유가 되면 내 몸에서 뼈는 만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제
이제 5년 5 개월 전에 실패해 가지고 오셨을 때 염증이 이렇게 커서 잇몸이 땡땡 부어서 오신 분이 보면은 뼈가 완전히 생겼죠. 뿌리끝 잘라내고 뭔가 틀어막는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임플란트 안 하고 잘 쓰고 계시더라. 이제 이렇게까지 놀라운 뼈의 치유 능력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 몸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건강한 분이시라고 하시면. 그래서 충분히 치아를 세이브할 수 있다. 고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제 앞니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인제 앞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가 인제 얼룩덜룩 인제 이렇게 보이니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커멓고 멍든 것 같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죠. 근데 인제 해결하고 싶어서 갔더니 인제 여기가 기둥이 쇠기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재치료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크라운 씌워 가지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크라운 하기 전에 내부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깎아서 크라운을 덮어 씌우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을 깨끗이 하는 재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쇠기둥을 다 제거를 한 거예요. 쇠기둥 다 이렇게 뽑아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신경치료를 잘하고 인제 포스트도 잘 해 가지고 크라운을 잘 해서 얼룩덜룩한 그 느낌을 해결을 해 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존에 덕지덕지 레진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제 뭐 신경치료하고 여기를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변색을 해결하고 레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크라운이 어떻게 보면 더 심미적이기도 하고 환자분의 치아가 부러지는 거에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에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앞니를 크라운으로 예쁘게 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앞니가 부러졌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했는데 이게 느닷없이 뭐 먹다가 똑깍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치료했던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뿌리밖에 안 남아 가지고 꽂고 임플란트 해야 된대요. 근데 이 환자분도 '아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하고 찾다가 저희 병원을 인제 찾아서 오신 건데 제가 인제 워낙 살리는 치료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부러진 치아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부러진 치아의 내면을 보면 대부분은 이 본레벨에서 지피콘을 끊어내 주고 이 위쪽을 갖다가 제대로 레진으로 접착을 해서 밀봉을 해 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충분한 강도가 나오게끔 해 주고 난 다음에 크라운을 해야 이 부분에서 안 부러지는데 이렇게 부러진 분들은 대부분 이 내부에 이 신경치료한 거타포차라는 고무 성분의 재료가 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이 안쪽에 커튼이나 아니면 임시 재료로 대충 마감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부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부러졌을 때는 또다시 여기에 신경치료하고 기둥 세우고 해 봤자 또 부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아를 뽑아서 올려 줘야 돼요. 이렇게 정출수를 해 줘야 돼요. 뿌리가 좀 짧아지겠지만 나중에 최소한 원칙적으로 페루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게 최선이고 이렇게 뽑아 올린 상태에서 기둥 세우고 크라운을 해 주면 여기서 부러질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뽑지 않고 크라운을 잘 마무리해 준 케이스이고 자 3년 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뽑고 임플란트 했으면 잘 썼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좋은 테크닉들도 있다. 보시면 인제 뿌리 길이가 차이가 있죠. 뿌리가 좀 짧아지긴 했지만 충분히 기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장 요즘 힘들죠. 힘든 케이스가 임플란트 재수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너무 공격적으로 심다 보니까 임플란트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환자들이 홍수처럼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한 곳에 다시 가면 거기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 입장에선 중간에 붕 떠 버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실은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면 저도 인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이쪽으로 제대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시대요. 그래서 인제 보면은 임플란트 이 뒤에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했는데도 너무 불편해서 머리를 제거를 했고 이 주변이 뼈가 다 녹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도 잇몸이 맨날 부어 있고 한시도 안 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원인인즉슨을 봤더니 여기는 임플란트가 너무 바깥쪽에 심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보니까 이 치열의 배열로 봤을 때는 임플란트가 이 중간에 심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각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자의 잇몸이 편하고 보철을 완성했을 때 환자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굉장히 좌지우지하는데, 그냥 임플란트를 여기 그냥 모내기 하듯이 대충대충 여기저기 심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보철물 하고 나서 하나도 안 편하고 잇몸이 계속 붓고 이런 증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환자분께 일단은 임플란트가 여긴 너무 바깥쪽에 심어져 있고 이 뒤쪽은 이미 뼈가 녹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임플란트를 다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제거하는 거 당연히 어렵지만 요새는 기구나 툴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재수술을 잘 많이 해본 선생님을 찾아가신다고 하시면 제거하는 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 제거가 안 되면 주변에 뼈를 얇게 따내면서 제거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대로 임플란트 위치를 잡아서 심고, 이 바깥쪽이 어떻게 보면은 잇몸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보통 인제 잇몸이 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잇몸이 있고 이 부분에 붙어 있어야 될 부착치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착치은이 너무나도 없었기 때문에 잇몸이 임플란트하고 한 번도 안 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부착치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어찌 됐든 환자분은 요렇게 임플란트를 마무리를 해서 잘 쓰고 계시는 상황이고, 보면은 임플란트 위치도 요렇게 다 잘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년 후까지도 저희 병원에 잘 오셔서 식사도 잘 하시고 잘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임플란트 재수술 환자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반대편이 아예 잇몸이 안 좋아서 식사가 안 되는 상황이셨는데, 그나마 이쪽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임플란트 쪽이 너무 잇몸이 붓고 불편해서 임플란트 했던 병원에 갔더니 그냥 그냥 뭐 안 흔들리니까 그냥 쓰세요."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맨날 고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원장님 제가 돈이 없는데 임플란트 개수는 최소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가능성이 없어요. 이 앞에 두 개 치아는 괜찮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임플란트는 아직은 잇몸뼈가 괜찮아서 이 임플란트는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활용을 하기로 하고, 뒤쪽의 임플란트만 제거를 해서 조금 더 깊이 식립을 해 주고 뼈 이식을 해서 인제 여기를 임플란트 브릿지로 완성을 해 주기로 했고, 이쪽 편은 비용이 부족하니까 하나만 심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쪽 임플란트 제거하고 이 아래쪽 잇몸 안 좋은 치아를 제거를 해서 임플란트는 두 개만 이렇게 식립을 해서 요렇게 완성을 해 드렸더니 이쪽으로 인제 식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좀 걱정이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용 좀 마련이 되시면 반대쪽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할 테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인제 저희 병원에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제 임플란트 재수술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자식분이 인제 어머님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분이 어떻게 보면 치아를 살리려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 병원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다니고 계시는데, 이제 엄마가 임플란트 하고 나서 계속 거기가 인제 고름이 난다고 하는데, 임플란트 했던 병원에 가면은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 해 주고 인제 잠깐 괜찮고 항생제 먹고 괜찮다가 계속 그게 재발이 되니까 "아 이거 너 다니는 병원 어디야? 나 거기라도 가 볼래." 해 가지고 인제 오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아래 임플란트는 보면은 임플란트가 뾰족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 이곳이 이 뼈 레벨 하방에 안에 잘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임플란트도 뼈 레벨 하방에 뾰족뾰족하게 심은 이 픽스처가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임플란트는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는 픽스처가 이 뼈 레벨 바깥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은 다 뼈가 녹은 거예요. 뼈가 녹았으면 당연히 고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잇몸을 이 부위를 꾹 눌렀더니 환자분이 아파하면서 노란색 이 고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은 항상 뭔가 피맛이 나고 고름 맛이 나고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시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인제 이 부분은 인제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뜯어냈고, 이 부분 임플란트는 아직 멀쩡하니까 아직 쓰시고, 제가 이 부분이 생각보다 유착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주변의 뼈를 얇게 따내고 이렇게 딱딱 제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뼈 이식을 해서 이 부분에 임플란트 두 개를 제대로 뼈 레벨 하방에 심어 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철물을 이렇게 완성을 해 드렸더니 어머님이 인제 "이제서야 피고름 맛이 안 나요. 살겠어요." 하고 인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재수술은 어렵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뼈가 없어도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좋은 테크닉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놓여 계신 분들도
그런 해결책을 많이 가지고 계신 선생님을 잘 찾아보시면 주변에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진을 만나셔서 좀 제대로 된 재치료 받으셔서 좀 제대로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마지막에 다알리아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신경치료 말만 들어도 공포 마취됐으니 괜찮겠지 하다 무방비 상태에서 통증 경험 두렵고 무서워도 못 가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실은 신경치료가 어떻게 보면은 마취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고문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기구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조직을 찔러댄다 그러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는 거라서 제대로 마취를 잘하는 곳에 가셔서 충분히 마취가 된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잘 받으시면 신경치료가 하나도 아픈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잘하는 곳에 가시면 충분히 신경치료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키워서 가시기 전에 빨리 가서 치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음 방송이 있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아마 한여름 8 월에 뵙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유성훈 원장님이랑 치과 연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